오늘 현대화폐 시스템의 해체 이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건 돈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5년 후를 준비를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잡은 주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연속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현대화폐 시스템의 특징은요, 중앙은행 중심. 곧 그것은 바로 이제 국가 중심 화폐 시스템이죠.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인 그러니까는 은행 화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적인요. 예? 중앙은행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화폐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가 법정화폐라는 말 쓰잖아요. 국가화폐예요. 그렇죠? 국가만이 그러니까는 화폐를 그러니까는 독점할 수 있는 화폐를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인 그리고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의 화폐를 그러니까는 화폐를 중심 화폐로 사용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중앙 집중적인 화폐 시스템이 현대 화폐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중앙은행 국가 화폐 미국 달러인 거죠. 이걸 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해체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쭉 지난 수십 년간 해체돼 왔는데 빠르게 지금 최근에 해체돼 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 화폐 시스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 권한이요.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를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요. 근데 이게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요, 권력입니다. 화폐는 권력이에요. 예? 우리가 돈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 총으로부터 나오지만 돈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거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은 각국의 중앙은행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과거에도 제가 했지만 국가하고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돼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나머지 우리가 현대 국가들이 다 영란은행의 모델을 따가지고도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보게 되면요. 국가하고 은행이 서로가 권력을 배분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는 군비, 전쟁 자금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은행은 뭐냐면 자신들이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법정화폐, 자신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법정화폐로 그러니까는 인정해달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 거라고요. 맞바꿔서 출발한 게 바로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은행들은 자기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즉 은행이 그럼으로써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 범위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금으로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놀이를요. 금의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해줬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행권을 그러니까는 국가를 지원해주는 은행권을 법정화폐로 그러니까 즉 세금을 그 화폐로 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게 이제 그 법정화폐가 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서로가 뭐냐면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 필요성과 은행 자본의 필요성이 서로가 그러니까는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서로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본이라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라는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권력하고 금융자본의 자본의 권력이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해관계를 나눈 산물이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오면서 금융자본들의 힘이 7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이제 그러니까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금융자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죠. 즉 월가가 워싱턴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죠. 사실 그때부터 민주주의하고 정치가 위기에 놓이게 되죠. 민주주의와 정치가 위기에 놓이게 되죠. 오늘날은 보게 되면요, 금융자본이 대부분 나라에서 정도 차이가 있지 금융자본이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금융자본의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은행들이 이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어떤 하나의 중앙은행은 국가도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좀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은행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힘을 얻는 게 80년대부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금융혁신이라는 그러니까 미명하에 그걸 인정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본들이 은행들이 수익 추구하는데 장애물 되는 거, 즉 위험에 대한 규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제를 다 제거시키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정치가 그걸 해주죠. 정치가요. 그래가지고 자본들이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수익 추구하는 데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든가 비용은 사회에다가 전가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정치가 그러니까는 금융자본에 그러니까 완전히 도구로 전락된 거예요. 8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 출신들이 재무부 장관을 거의 그러니까 독점을 하거든요. 80년대 이후부터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요. 예? 예? 월가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 추구하다가 위기에 빠지고 파산할 지경에 몰리게 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뒷수습을 마법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마법이라는 게 마법이 뭡니까요? 대걸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교실 책상 밀어놓고 대걸레질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예? 그 대걸레 그겁니다. 마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거나 하게 돼가지고 은행들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가 되고 문 닫을 게 망할 것 같으면은 그걸 지원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하나의 공공성보다는 금융자본들의 하나의 도구로 이익 주고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왜? 정치가 이렇게 도구로 전락하다 보니까요. 그 결과 뭐냐면 중앙은행 시스템이 공공성이 굉장히 약화됐죠. 중앙은행이 도대체가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는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보니까는 중앙은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복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공공성이 약화된 거예요. 공공성이 약화된 겁니다. 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신용대출 못 받는 국민들이요. 6등급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은행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양극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죠.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은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월가에서는 친구를 못 사귄다는 말이 있죠. 거긴 전부 다 그러니까는 돈의 이해관계로만 이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는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월가에서는 친구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 금융자본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80년대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미국의 부자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해요. 그 전에 70년대까지는 부자들이라든가 고소득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다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소위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의식들이 있었었죠.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부자들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그러니까 줄이라고 계속 그 압박이 나가죠. 감세 정책을 가고요. 그렇죠? 그렇게 탐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죠.
이게 이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금융자본의 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뭐냐면 금융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앙은행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은 제도권에 있는 은행 시스템은 공동체보다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래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예?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죠. 예?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서는요. 예?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한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제 통화 시스템입니다. 국제 통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심 통화가 있죠. 달러도 권력이잖아요. 달러도 권력이죠. 미국의 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힘이 뭡니까?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도 경제력의 뒷받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달러도 권력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러니까는 화폐도 권력이듯이요. 네? 화폐도 권력이듯이 그 화폐를 누가 찍어내요? 중앙은행만 찍어낼 수 있잖아요. 화폐가 권력이듯이, 즉 국가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국가하고 은행이 그러니까는 그 권력을 배분한 거예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그러니까는 둘이 나눠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은행과 정부만이 이용하는 은행. 예? 중앙은행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발권력이잖아요. 발권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부하고 은행들만이 그러니까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제통화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라는 게 권력이에요. 달러가 권력이잖아요. 미국은 아무리 우리가 달러 찍어내도 외환위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달러를 그냥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가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라의 특정 국가의 화폐가 중심통화가 되려면은 사실 기축통화는 제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 뿐이죠. 앵커 커런시 혹은 영어로 키 커런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축통화는요. 하여간 이 중심통화를 갖고 있는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기축통화는 이게 원래는 표면상으로는요. 국제 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이익, 국제사회 전체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러를 그러니까는 기축통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달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런 공공적인 어떤 하나의 이 기능보다는 패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잖아요. 패권 유지의 도구로요. 네? 그렇죠? 달러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통화로 사용하자고 할 때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 처음에 반대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의 화폐를 그러니까는 이 결제통화로 써야 되느냐. 에? 그거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금하고 교환해 주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장치를 통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금을 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거래를 뒷받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달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국제사회, 국제경제에 좀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한다는 이러한 명분하에서 그러니까 사실 달러의 어떤 하나의 이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공공성이죠. 공공성. 그런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지만이 국제통화 시스템은 권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보게 되면은 미국은 달러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패권 유지에
패권 유지에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성이 굉장히 악화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력이 이제 어쨌든 간에 후발 국가들이 처음에는 유럽, 일본 국가들이 미국을 쫓아오고 오늘은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고 하면서 격차가 축소가 되잖아요.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21세기에 들어서 달러를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앉았잖아요.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는 연준의 그러니까 대체대조표의 자산 규모가 9천억 달러 정도 였었는데 이걸 4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시켰다가 지금은 팬데믹 겪으면서 9조 달러까지 예? 이렇게 팽창시켰잖아요. 예? 팽창시키면서 뭐냐면은 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는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많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나갔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신흥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충돌하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그 신흥국가들 비기축통화국가들한테 화폐 주권을 포기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주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즉 신흥국가들한테 외환위기 공포 속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달러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폭력인 거죠. 미국의 폭력인 거죠. 달러를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달러가 원래는 뭐냐면 국제 통화 시스템에 하나의 국제적인 국제 경제가 원활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건데 미국한테 엄청난 그러니까 특혜를 부여한 거잖아요. 미국 화폐를 그러니까는 기축통화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으니까는. 근데 그 힘을 이제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힘을 그러니까 남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신흥국가들이라든가 나머지 국가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반발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는 크게 일어났었죠. 예? 소위 말해서 무슨 일입니까? 국제 통화 전쟁을 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오고 그랬죠. 브라질의 만테가라는 재무부 장관 입에서 튀어나오고 인도라든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봐보세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그러니까 달러 결제 시스템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많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 결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그러니까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달러가 예를 들면 미국 화폐다 보니까요. 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기로 한 거잖아요. 배제하기로 해요.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결제 시스템은요.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금융결제원. 우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이 서로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그 결제를 그러니까 중간에서 도와주는 게 금융결제원이잖아요. 그 금융결제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공적인 역할을. 서로가 은행들 간의 거래를 그러니까 일일이 돈을 넘겨주고 하지 말고 서로가 차액들만 이렇게 결제를 하는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 결제 시스템도 바로 이제 그런 공공적인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이게요. 예? 공공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한테 밉보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이고 달러 결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막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보니까 러시아도 저기서 저렇게 그러니까는 이 보복을 받는데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는 배제되는 보복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만 안 들으면 저 달러 결제 시스템 이용 못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 속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악수를 둔 겁니다. 미국이 악수를 둔 거예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못 쓰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의 자산이잖아, 사실은요.
근데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거고요. 예? 달러 결제 이거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달러 결제 시스템에는 신뢰를 추락시킨 거예요. 그럼 누가 달러 결제 시스템을 쓰고 싶겠어요? 유사시엔 그러니까 미국의 눈밖에 나게 되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축출당할 위험성이 있으면요. 예?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고민할 수밖에. 실제로 중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2015년부터 그래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더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즉 복수의 결제 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결제 시스템이요. 그러면 달러의 지배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 결과로요. 예? 복수의 결제 시스템이 생기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 달러 결제 시스템, 유로화 결제 시스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통화들이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는 중심 통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원 환율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제 통화 시스템이 파편화되는 거죠. 파편화되는 거죠.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